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게? 눈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 침침함, 눈이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맞습니다. 두뇌 건강, 예, 예. 거기다 요 밑에는 활력까지. 예, 예. 그래서 눈, 두뇌, 활력까지 한 번에 멀티 예, 예. 건강 기능식. 예, 알약 2개를 먹고 네. 그다음 되게 맛도 있고요. 써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예. 이거는 어느 기능 다 좋은지 알려드리면 시간이 한 2시간은 걸려가지고 예. 유튜브 쇼핑 링크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류한수 교수님,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구년이기 때문에요. 네네네. 학생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미뤄왔던 뭐 집필이라든지 연구를 좀 더 세게 할 생각이고요. 네. 지난 두세 달 동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 전쟁의 성격이라든지 역사적 연연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이 지난 그 2달 동안 일어난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근 2달. 예, 최근 2달이겠죠. 예. 그래서 그 강연 자료도 대폭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러우 전쟁은 지금 뭐 종전 협상인지 휴전 협상인지 협상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뭐 해도 30일간의 휴전, 예, 뭐 조건도 많다고 하고, 예, 예. 또 러시아랑 미국이랑 말도 안 맞는 게 무슨 뭐 에너지 인프라 부분만 휴전을 하는 건지, 예, 에너지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휴전하는 건지, 예, 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글쎄요, 그 전쟁을 끝내려면 일단 전선에서 벌어지는 이제 교전 행위를 네. 끝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휴전일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선에서 그 전투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조약을 맺어도 전쟁을 완전히 끝낼 것인가, 이게 이제 종전 협상일 텐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휴전 협상 단계일 텐데. 이 협상이 그 어려운 게,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전쟁의 어떤 휴전과 종전을 이끌어냈다는 모양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겠죠. 주인공 되려고. 예, 그래서 전면적인 휴전을 바라고 또 그런 식으로 갈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휴전을 한다는 것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전황이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본격적인 그 강화 협상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약간 전세도 예, 좀 러시아에 조금 유리하게 흘러간다. 조금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 어느 순간에 군대가 붕괴해서 확 밀릴 수 있는. 예, 확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영토만 놓고 보더라도 한 3분의 1은 러시아가 차지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그 동쪽 5분의 1인데, 5분의 1이에요. 예, 5분의 1인데 그 5분의 1이 예를 들면 뭐 4분의 1이나 예. 3분의 1로 확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황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크게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네. 일단 그 쿠르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해 가을에 전격적으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군이 쉽게 말하면 방향을 돌려서 네. 아예 그냥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점령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 공격을 했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있을 휴전 협상이나 강화해서 유리하게. 예, 카드로 쓰기 위해서, 뭐 얼마 안 되는 크기지만 그 쿠르스크하고 러시아군에게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하고 맞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카드로 활용을 하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요, 아예 완전히 싹 밀어붙여가지고 쿠르스크를 다 차지하고 회복했다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쿠르스크를 회복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사실은 지금까지 충분히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늦추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고 하고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지금 탈환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그 가장 중요한 전선이 역시 돈바스 네. 이쪽일 텐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아주 필사적인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막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그 뭐랄까요, 그 뚫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왜 그 중요하냐면요, 거기를 그 우크라이나군이 그
전력이 열세인데도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상당히 그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만약 거기가 뚫린다면요. 달리 말하면 그 뒤에는 방어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돈바스 전선에서 만약에 그 뚫리게 되면 중부지방까지 내주고 오. 뭐 시나리오를 좀 어둡게 쓰자면 키이우 수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 먼데도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 같은 산지 지형도 아니고요. 완전히 평지거든요. 그냥 쭉 가기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쭉쭉쭉쭉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겐 재앙이겠지만 달리 말하면 러시아로서는 아주 그 호기인 셈이고 그럼 푸틴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간 끌고 싶을 예, 수도 예. 있는 거예요. 더 끌고 더 많은 그 영토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유리한 것이고요. 또 하나 푸틴의 입장입니다. 푸틴의 네. 입장에서 보자면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제 서방 세계와 어떤 협정을 할 때 항상 뒤통수를 맞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데 휴전 협정을 맺어가지고 전투를 하지 않는 그 틈에 네. 우크라이나가 새로 전력을 보강해서 싸움을 걸어오면 네. 우리한테 도움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권투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강펀치를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휘청휘청 되는데 네. 거기서 레프리가 아.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그 뭐 중립코로로 가라고 했다고 해서 순순히 가면은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다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거세게 반격해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뭐 예를 들면 뭐 레프리가 저지하지만 계속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로기 상태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푸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수록 유리해지는 거고, 근데 예, 예. 그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 30일 휴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안을 예. 트럼프가 했죠. 전면 휴전일 텐데 또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국제 여론의 어떤 따가운 눈총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의 그런 30일 휴전을 완전히 무시했다가는 그러니까 트럼프와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묘하게 그 휴전인 척 아닌 척 할 수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 좋겠죠. 그래서 발전소 뭐 이런 그렇죠. 에서만 에너지 쪽에서만 그 전투를 중단하고 나머지에서는 전투를 계속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 국제사회의 눈총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트럼프의 면도 좀 살려주고. 근데 그거를 우크라이나는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원치 않겠죠. 예. 원치 않을 테지만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그 적대국의 사정을 봐줄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면 휴전 혹은 이제 종전으로 가야 하는데 예. 기존에는 사실 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땅 다 회복하고 종전할 거야. 예. 이런 기세였잖아요. 젤렌스키는 사실 그거를 못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위기. 정말 정권이 날아갈 위기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정권은 둘째치고 이제 나라가 날아갈 위기면 예. 그렇게 회복할 힘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더 그렇죠. 이상. 또 미국이 안 도와주면 더 안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여기서라도 빨리 이제 선을 긋고 끝내야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좀 트럼프랑 뭘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뭐 광물을 가져가라 뭐 이렇게 또 카드를 내미는 걸 테고요. 예, 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3월 20일 목요일 오후에 찍고 있습니다만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전을 소유하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예,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우크라이나에게 자금 지원과 무기 지원을 해왔죠. 네. 그래서 뭐 그것을 3천억 달러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뭐 3천억 달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지원이 그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사실인데요. 네. 아마 그 다시 한번 뉴스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무기대여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을 통해서 네.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네. 이 무기대여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외상입니다. 외상. 그러니까 무상지변이 아니라 대여.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게 어떤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를 도우려고 지원을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빨리 이거 가지고 전쟁에서 버티거나 전쟁을 수행해서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전례를 살펴보자면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네. 미국이
나치 독일과 싸우면서 예. 동맹국이 영국, 네. 그다음에 중국, 장개석의 중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영국에게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예. 그다음에 나치 독일의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소련에게도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맹국에 해주는데 3분의 2가 영국으로 갔고요. 네. 그다음에 5분의 1이 소련에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영국, 소련의 연합국이 나치 독일을 물리칠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부터도 돈을 돌려받았고요. 사실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서 네. 그만한 열강의 하나로 떨어지게 된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무기대여법으로 받은 원조를 다 갚느라고 예, 그러니까 그 영국 경제가 완전히 미국 경제에 종속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독일은 당시 이제 배상금 때문에 힘들어했고, 예, 근데 영국도 지원받았던 돈을 다 갚아야 하니까 되니까 예. 승전국이든 패전국이 다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예. 소련 같은 경우도 그 자금 지원을 그러니까 무기대여법 원조를 받아서 싸웠는데 2007년까지 갚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래서 2007년도에 푸틴 대통령 때 마지막 변제를 하면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졌던 빚을 다 갚았죠. 달리 거의 말하면 60년 걸린 거예요? 빚 갚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달리 말하면 미국은 무기대여법으로 원조를 했을 경우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받아낸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서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돈을 받아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상당 부분을 탕감해서 일부를 받든지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받을 텐데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손해보고는 못 사는 예. 비즈니스맨의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아주 확실하게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느낌에는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준 외상이 100이라고 하면 이자까지 쳐가지고 120이나 150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상태일 텐데요. 거의 고리대금처럼. 예.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뭐 전쟁을 3년 동안 치렀고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또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렇죠. 동성을 엄청나게 큰 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형태로 그 견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지하자원과 사회 간접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일 텐데 예상됐던 대로 트럼프는 톡톡히 다 받아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협정이라든지 최근의 논의를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빨리 끝내고 싶고 돈은 없고 미국은 돈은 받아야겠고 예. 우크라이나에 돈 없는 거 알고 너네 예. 저기 현찰은 없지? 예, 예, 그냥 몸으로 떼어라. 예, 원전도 우리가 가져가고 광물 자원도 우리가 가져갈게. 그렇죠. 근데 예. 또 이게 또 하나의 레버리지 될 수 있는 게 원전도 그렇고 그 에너지나 인프라. 그러니까 미국 표현으로는 에너지 앤드 인프라고 예,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고 좀 이제 말은 엇갈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예, 미국 예, 표현으로 예. 따르자면 에너지와 인프라를 미국이 점유를 하게 된다면 예, 근데 또 그게 어떤 보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가 괜히 그쪽으로 이제 건드렸다가는 미국과 싸우는 꼴이 예, 되니까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을 약간 거기에다 알박기 시켜놓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죠. 나쁘지 않게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가장 그 바라는 안전 보장책은 역시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게 되면은 한시름 놓을 텐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란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럼 있고요. 푸틴은 이 전쟁을 안 끝내려고 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끝내더라도 이거를 미국에 관여할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은 뭐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지켜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의 문제지 우리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일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인데 그 가능성이 낮으니 그런 식으로라도 미국을 끌어들여서 최소한도의 어떤 안전 보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그러니까 참 몸부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아서 트럼프가 했던 말이 있죠. 미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안보다. 우크라이나 안보다. 정말 트럼프의 어떤 어떻게 말할까요? 뭐 슬기로움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교활함이 돋보이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느 부분이 제일 아픈지 예. 정확히 알고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땅덩어리는 커서 이게 소국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하여튼 약소국의 서름이 거기서 또 나타나는 거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 젤린스키는 뭐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협상을 빨리 또 끝내야 될 테고요. 예. 근데 그 협상이 정말로 젤렌스키에게 난관인 게 뭐랄까 자기의 그 정권의 그 안정성을 다지면서 다지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휴전 협상 내지 종전 협상을 빨리 진행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영토를 내줘야 돼요. 근데 영토를 내주는 순간 자기의 권력 기반인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 세력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쉽게 말하면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젤린스키 뭐 지지율이 낮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넘게 고통을 받았는데 예. 이럴 거면 예, 왜 3년 동안 땅 5분의 1 이상을 빼앗기고 왜 예, 이렇게까지 했어? 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젤렌스키의 그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좀 젤렌스키에게 안 좋은 신호가 네. 일단은 그 뭐 얼마 전에 트럼프와의 설전하면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식구가 밖에 나와서 맞으면은 화나죠. 정말 화난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지율이 들어주죠. 올라가긴 했는데 예.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가도 좀 의심스럽고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론기관에서 젤렌스키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45%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조롱조로 4% 지지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냉소를 보냈었는데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하여튼간 그 출처나 근거는 잘 예, 예, 모르겠고 없죠. 일단 그냥 막 질러보죠. 예, 그래서 네. 4%가 분명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 45%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30%에 못 미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40이든 4% 이건 아니겠지만 30%라고 가정을 해도 이게 안정적인 그건 지지율은 전혀 아니고 더더군다나 강력한 그 라이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요.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루진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 잘루진이 장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신뢰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면서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령관 측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저 멀리 영국 대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같은 정당인데. 그러니까 뭐 그 지도부겠죠. 그러니까 사실 군인이니까. 뭐 군인이니까 정당 수석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그 도전할 수 있는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생각해서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아니 총사령관을 예, 다른 나라 대사로 보냈다고요? 예, 정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젤린스키도 완전한 이제 정치인인 거네요. 아유, 그거 뭐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모든 그 뭐랄까요 권력자가 뭐 알게 모르게 다 그런 행보를 취해왔고 젤렌스키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젤렌스키의 권력 기반이 그렇게 아주 공부하지 않으니까. 예, 않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네. 다음 이번에 한 5월달에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다음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에서 젤렌스키 현 대통령과 잘루지니 나온다면. 후보가 대결을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잘루지니 후보가 더 높게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전략과 리더십이 강하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것 같고 예. 지난번에 백악관 가서 막 설전하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걸 봐도 예.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예,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고 예. 근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만 예. 그게 진짜 막 우발적인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혹시나 뭐라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였을까요? 나타난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젤렌스키가 뭐 철저하게 계산했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그 결집 효과를 노리면서 까는 좀 뭐랄까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그 지지도 하락 추세를 뭐랄까 반전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여러의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그쵸. 정치적 어느 견해가 나라나. 존재하는데 예.
젤렌스키의 그 권력 기반은 역시 그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고요. 그 세력을 푸틴 대통령은 네오나치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네오나치라고 하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든 이 세력에게는 영토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박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하.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네. 평화라고 하는 쟁점이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 20%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평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입장 내지는 젤렌스키 입장에서 영토도 돌려받고 안보도 확보된다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런데 영토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없고요. 그러면 현실을 인정해서 너무너무도 고통이 심하니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우리 우크라이나가 국가안보를 보장받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나토 회원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걸 텐데 현실을 인정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 현실이 그러니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영토를 러시아에게 내준다. 그러면서 그 국가 안보, 나토 회원 가입을 얻어낸다. 이런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영토를 내준다고 하는 순간 네. 자기의 권력 기반이 되는 강경 민족주의 세력에게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 얘기하자면 권력을 잃는다. 내지는 제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거까지요? 암살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예.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예. 또 거기도 이제 거기는 선출직이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사실 푸틴도 선출직이긴 한데 아무튼 출구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구 전략이란 게 예. 상당히 뭔가 자기가 되게 운신의 폭도 있고 그럴 때 그 선택할 수 있는데 거지. 젤렌스키는 정말 운신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요. 2017년도인가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될 때 예.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 그 후보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강경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네. 어떤 후보가 있었는데요.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젤렌스키에게 축하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순간 당신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대놓고요? 예. 대통령 막 된 사람한테? 예. 그 세력이 예. 사실 나중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됐는데 그 세력에게 젤렌스키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옛날 시참말로 얼굴마담, 뚜각시. 목두각시 이런 것이지 이 사람에게 엄청난 뭐랄까요? 그 충성심을 느끼고 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토도 되찾고 국가안보도 그 보장받으라고 대통령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될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눈에 아마 매국노로 보일 겁니다. 젤렌스키가. 그 정도까지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근데 현재 상황까지만 놓고 이대로 종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협상을 맺으면 예. 타결을 하면 예. 그냥 젤렌스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미군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영토를 이미 빼앗겼고 돌려받으려는 보장도 보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게 에너지 자원, 예. 광물, 원전 예. 같은 거 운영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민간 기업이 들어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군사적으로 뭘 얻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요건 약간 좀 진짜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군복이나 약간 그런 걸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악관 갔을 때까지도 그런 티셔츠를 입고 갔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라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예, 보수적인데 그것은 사실은 또 뭐 그런 드레스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주선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는 일단 전투를 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종의 자기의 상징처럼 군복처럼 아미 스웨터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니는데 승리할 때까지 그걸 입고 다니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 그 젤렌스키가 양복 입고 갔다면? 갔다면은 전쟁을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내뱉어 놓은 말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드레스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정책 입장의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반드시 휴전을 이끌어내야 될 것이고 전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젤렌스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게 바로 이제 의복 논쟁으로 번진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달리 봐야 하는 건데 사실 예. 이쪽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너희 나라 피 덜 흘리게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나에 예. 대한 존경심도 보이지 않고 예. 저렇게 하고 와갖고 막 무슨 나한테 따지듯이 말하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 화가 나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물론 예. 정권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줄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싸워라. 모든 그 국력을 총동원해서 러시아와 싸워라라고 그렇게 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전쟁 끝내라고 하고 러시아 그 말 들으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어떤 기반까지도 가져간다고 하니 정말로 이제 짜증나는 상황이겠죠. 근데도 뭐 서러워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제사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글 같은 사회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뭐 레토릭이라든지 꾸민말이 아니라 현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 상황의 우크라이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외교는 그냥 힘으로 하는 거고 너무나 냉정한 현실을 또 보여주는 건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 산업 기반도 거의 다 파괴가 됐고 예, 물론 뭐 서부나 이쪽 중부는 좀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온전하다고는 합니다만 예. 어떻게 좀 복구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감이 안 와요. 거기서도 참 암담한 그 상황인데요. 예. 일단 제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 우리가 예. 눈여겨봐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일단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전에 인구가 4천만 명을 약간 웃돌았거든요.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을 3년 동안 거치면서요. 4천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가 지금 2,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떠나서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전장에서? 물론 전장에서 많이 죽기도 했지만 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전쟁을 피해서 많은 그 해외로. 그러니까 주변에 뭐 폴란드라든지 네, 외국으로. 아니면 또 뭐 독일이라든지 외국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돈바스에 있는 돈바스나 루안스크에 있는 그쪽 주민들은 사실 국적이 지금 러시아로 바뀐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구가 2,500만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더 큰 문제는 경제를 재건하고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면은 한창 일할 쉽게 말하면 20대, 30대, 40대가 많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경제 활동 인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제 활동 인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난 3년 동안의 그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서 아마 궁금해하셨을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원기왕성한 20대, 30대 병사들이 있어야지 정상인데 실제로 그 뉴스에서 보이는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은 나이가 좀 있는. 40대, 50대, 어떤 게 60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요. 일부러 20, 30대를 징집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요? 예.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그 소중한데. 예, 뭐 그래서 저기 아시겠지만 워낙 전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서방과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20대 젊은이도 징집을 해라. 솔직히 급하면 예. 10대 후반도 막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19살도 그 징집을 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18세부터 24세 사이의 남성이 제일 먼저 징집 대상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20대도 징집해라, 19살도 징집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최근까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는 20, 30대가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991년에 독립을 했을 때 네. 그다음에 체제 전환을 하면서 너무너무도 경제가 이제 안 좋았고 예. 그 전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출생률이 그 급전직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이를 안 낳았는데 그 세대가 지금 20, 30대 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잔록한 세대가 됐고요. 전쟁으로 많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도 하더라도 네. 외국에 나갔던 피난을 갔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느냐라고 하는 의사를 물었을 때 70%, 80%가 평화가 찾아오면은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 살고 있는 폴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쪽에 아예 정착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부터 인구 구조 면에서 취약했던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통해서 더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던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인구학적 그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상실될 상황이 있는 것이죠. 거의 그 성비가 안 맞는 거는 물론이고 예.
노년비도 예. 불균형이 또 엄청나게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인구학적 위기란 것이 단지 뭐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재건의 원동력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경제가 재건될 텐데 그게 취약하고요. 이런 인구학적 위기를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네. 전황이 좋고 더더군다나 밀어붙일 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가 힘이 빠졌으니까요. 정말 작정하고 예. 남쪽에 있는 전선을 고강해서 더 서진을 한다면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를 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항구요. 예, 그게 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항 내지는 흑해와 연해에 있는 항구거든요. 예. 원래 전략 요충지기도 하고 워낙 중요한 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남은 항구인데 그렇죠. 여기를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륙 국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그 뭐랄까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가 역시 농업일 텐데 곡물을 아무리 수입을 해도 수출할 때도 수출할 수 불리하고. 있는 항구가 없다고 하면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된다. 내지는 육로로 간다는 것은 사실 물류비 크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그 푸틴 대통령이 과연 그 오데사를 그 점령하려고 하겠는가 뭐 좀 그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만약에 오데사까지 뺏기게 된다면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리 거의 다 왔는데 그렇죠. 지금 쟤네 힘이 거의 다 빠졌는데 예. 지금 복싱으로 따지면 이제 12라운드 중에서 한 10라운드 온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은 한번 또 이게 해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헤르손주일 텐데 예. 헤르손주에서 그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오데사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도 오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뼈저리게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결사 방어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은 사실 전력이 좀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상황이 눈앞에 있을 상황에서 아니 돈바스라든지 그 루안스크에서 할 일 없이 지금 뚫리게 싸우고 있는 되면은 곳에서도. 과연 오데사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의심스럽잖아요. 오데사 지키려면 그쪽으로 많은 병력을 빼돌려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키우 수도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면 오데사를 치려다 이제 그쪽으로 다 병력이 모여 있으면 그냥 키이우로 가버릴 수도 그렇죠. 있고. 주도권이 러시아에게 있고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빨리 휴전 종전을 하는 게 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연 그게 쉽지 좀 않고. 원활한 과정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어. 그 러시아의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어차피 3년 동안 전쟁한 거는 똑같고 예. 물론 이제 어느 나라 땅에서 벌였느냐 이게 또 예, 중요하기는 한데 러시아도 계속된 경제 제재 받았었고 그렇죠. 에너지 수출 물론 뭐 인도가 좀 많이 사주기는 했습니다만 예. 러시아도 전쟁 전보다는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 예. 경제력은 어떨까요? 일단 아주 우리가 한번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뭐 솔직히 고백을 하건대 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러시아 관련 연구자들이 절대 과반수가 전쟁 안 할 거라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듯하다. 설마 뭐 예. 이랬죠 다.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러시아에게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음. 뭐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 예상을 깨고 그래서 이제 정말 충격을 받고 바보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보가 된 사람들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경제 안 좋을 거라고. 예, 뭐 이렇게 폭망한다고 막.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제재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제재를 하는데 이거 뭐 3개월 뒤면 러시아 경제 망가진다, 무너진다라고 했는데 뭐 3개월은커녕 지금 3년째 버티고 있는 중이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호황까지 구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성화되거든요. 예. 어떻게 호황까지?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저기 그 서방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가 넓고 네. 그리고 지하 자원이 많고 에너지 자원들이 다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초 체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서방 자본이 물러나간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다 소비재에서 다 빠져나갔죠. 예. 그 자리를 러시아 자본 회사가 메웠다는 얘기죠.
코카콜라는 없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뭐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자체 뭐 약간 뭐 그 품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럭저럭 마실 만한 콜라가 가능하고, 러시아 공장에서 나왔고요. 음료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햄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러시아 내수 경제가 활성화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가 필요한데 포탄 소비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군수 공업이 24시간 풀 가동된 거예요.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고요. 예, 제조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전부터도 러시아가 노동력이 약간 부족한 나라였는데 뭐 지금 일손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전쟁이 그 가져온 역설적인 긍정적 효과인데요. 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러시아군이 보통 그 징집병보다는 계약병으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징집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은 보조 병력, 그러니까 지원 병력으로 쓰고 실제로 총을 들고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는 병력들은 다 자원에서 수당을 받고 싸우는 계약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병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 도시가 아니라 저기 변방. 못 사는 지역.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변방 지역에서 소수민족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을 해서 자원에서 전투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목돈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죽기라도 하면은 가족에게. 또 가족에게 또 큰 돈이 가기 때문에 그런 돈이 사실은 지방에 풀리면서 그쪽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예, 예.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정한 빈부격차의 해소까지도 이런 식의 효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웬만한 그 경제 상식을 가지신 분도 알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긴 한데 그 호황에 거품이 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시 경제라고 해서 거품이 껴 있죠. 근데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가 활성화됐는데 거품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만약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되면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금리가 네. 21%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예. 그걸 다시 그 유동성을 인플레를 줄여야 막기 되니까. 위해서 금리를 높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21% 금리는 정말 옛날에 살인적이죠. 한국에 뭐 고도 성장하던 70년대나 있었던 뭐 그때도 가능했다 싶을 정도 높은 건데 아마 그 러시아 그 경제 수뇌부도 지금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 거품이 껴 있다. 그리고 이 거품은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품이 꺼지는 시기를 언제 예상할 것이냐. 그 안에서 아마 열심히 분석을 할 텐데 경제 전문가의 한 추측에 따르면 네. 이것을 푸틴 대통령과 그 경제 수뇌부들은 1년 내지 1년 반으로 잡고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은 버틸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이나 1년 반 기간 동안에 최대한 정과를 확대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종전을 하고 그렇고 나서 경제 그 정책을 통해서 네네네. 이 거품을 빼면서 연착륙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러시아 경제는 거의 피폐해 있는 그 서방 경제, 특히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보다 훨씬 호경기다. 그런데 이 호경기가 오래 가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모스크바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 의외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안팎에서 서방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 푸틴의 건강 이상 상황. 예. 무슨 뭐 판단력이 흐려졌네. 뭐 다리 걷는 거 보면 이제 뒤뚱거리면서 뭐 치매가 온 거 아니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죠. 다 그것도 오버였고 추측이었고 뻥이었고. 예. 근데 러시아가 생각보다 지금 튼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나름대로 러시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좀 한 1년 반에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도배가 됐을 겁니다. 뭐 집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뭐 파킨슨 씨 병이다.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 내는 치매 상태다 했었는데 오히려 그 푸틴 대통령은 지극히 정상이었고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 쏠쏠 나오는 얘기가 거의 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까지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언론은 있는 그대로를 보도해야 되는데 클릭 수 장사했다는 느낌을 참 지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이제 역사라는 게 또 승자의 중심으로 또 역사는 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황에서도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게 북한군의 활약. 예, 이게 사실 이것도 북한군이 처음에 투입이 될 때 뭐 초보 병력들이고 맞습니다. 뭐 예.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고 실전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몰살을 당하고 있고 이러다가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쿠르스크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예. 또 거기서도 북한군이 맹활약을 했다고 맹활약을 이런 했다. 이야기 나오고 예, 예. 있더라고요. 북한군의- 어떤 게 진실일까요? 북한군의 일위 전술로 예. 우크라이나군이 뭐 손발이 다 묶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그 뭐랄까요 자신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건 거의 뭐 국정원 정도는 돼야 알 수 예, 예. 있는. 그러니까 일단 제 전공이 그러니까 유럽사, 러시아 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라든지 이쪽에 관해서 제가 뭐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공신력 있는 말을 보태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이게 그 워낙 또 뭐랄까요 정보란 것이 제한적으로 그렇죠, 풀리고 그렇죠. 어떤 이런 쪽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그냥 뭐 이건 한 제한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하는 얘기다 정도로만 이렇게 좀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의 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병력이 네, 병력.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도 확인해줬으니. 그것이 과연 전투 병력인지 아니면은 노동력인지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고요. 인력이 아니라 병력이다.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갔다고 했을 때 이 군인들이 전투 병력인지 아니면 보조 병력인지 이것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국정원이라든지 몇몇 서방 언론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전투 병력이 일선에서 싸운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것을 또 액면 그대로 그런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러 군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조금은 이제 걸러서 보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할 때 제가 선뜻 북한의 10,000명이 넘는 대병력이 전투병력으로 일선에서 교전을 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 가장 확실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소스가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군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스가 보통 그렇죠. 있어야지 어디서 있잖아요. 나왔느냐. 대부분 다 보면 우크라이나 군,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북한이나 러시아가 먼저 자기네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겠지만 전쟁에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전도구로. 예, 선전을 해서 특히나 전시에 그다음에 또 불리한 전황에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있는 그대로 말하기가 사실은 이거 쉽지가 않고 대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장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부풀리기 심지어는 날조까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전쟁이니까. 예, 그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예전보단 조금 세졌지만 북한군에 관련된 논평을 하거나 예. 정보를 내주는 서방 언론도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거 아니라고 하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때 누구누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거. 그거를 인용했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많은 경우에 뭐랄까 좀 걸러들어야 할 측면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제가 좀 석연치 않은 한 구석이 예. 그런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보도에 따르면은 1,000명이 넘는 전사자, 네네. 부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왜 포로가 2명밖에 없을까? 그리고 포로가 왜 없냐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이 예. 북한군이 붙잡히면 자폭을 한다 하는데 이게 정말 1940년대 일본군도 아니고 아무리 북한군이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군대를 과연 21세기에 볼 수 있을까?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명의 어떤 포로가 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부상병이 많거나 아니면은 전사자가 많다고 하면은
주검들 아니면은 뭐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적어도 수백 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나온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북한군의 어떤 주검이라든지 포로라고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 대개 다 조작이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2020년인가요? 그러니까 7, 8년 전에 나왔던 사진이 북한군의 전사자의 사진이라고 해서 막 그 우크라이나 군이 하는 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그 북한군의 그 유해에서 네. 주검에서 발견되었던 편지라 네, 그런 네, 것이 네, 나왔었죠. 네, 네, 네. 근데 그 이게 탈북민 출신의 예. 이 전문가가 본다면 이것은 전혀 그 북한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 막 들어간다는 얘기죠. 누가 대피를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이제 공작이라는 얘기죠. 동지들이 그립습니다,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친애하는 동무 이렇게 그러니까 친애하는 뭐 친구한테 기입했는데 북한에서 친애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든지 국가 원수에게만 쓰는 제한된 용어인데 이런 식의 용어는 북한 사람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북한군의 그 품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가족 사진이 나왔는데 가족 사진에 혹시 그 진행자께서는 저기 혹시 그 개죽이라고 아십니까? 개죽이 이렇게 얘네 DC 인사이드. 예, 거기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아, 그게 그래요? 꽤 유명한 사진이었는데 그게. 그 합성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합성하는데 하필 거기 여기서는 남한 북한 DC 이게 구분이 안 인사이드 개죽이가 가니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정말로 제가 뭐 자신은 없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식의 정보의 그 발원지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다. 날조했을 수도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북한군의 그 존재를 과장 내지는 부풀려서 여론을 그 유리하게 끌고 올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북한 포로를 넘겨줄 테니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 달라. 뭐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한군의 존재를 부각하고 그쪽의 정보를 흘려서 대한민국으로 또 훨씬 더 많은 군사 원정 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 파병까지도 아마 유도해내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뭐 진행자께서 핵심을 찌르셨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그 쿠르스크 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오합지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혀 현대전에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인해 전술을 펼치면서 뭐 1,000명이 넘는 그 사상자를 낸다. 이런 식의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부대란 식으로 폄하를 하다가 2달 사이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동안 러시아군이 뭐 6개월 넘게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어마어마한 효율적인 전술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쿠르스크를 탈환할 정도로 효율적인 군대가 됐다. 이건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걸러서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유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뭐랄까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정보를 분석하자. 그러니까 뭐 북한군이 드론을 처음 보고 다 혼비백산했다는 둥, 현대전에 적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 사실 그 소스가 다 우크라이나 거였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이제 북한군이 만만했으면 그 쿠르스크를 왜 빼앗겼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고요. 유럽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유럽도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죠. 이게 또 이 국경이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도 유럽 쪽에서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지금 그래서 나토까지 가입은 좀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뭔가 지원은 해야 될 것 같고 프랑스도 지금 많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핵 우산 우리 거 밑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겠고 이거 얼마나 진심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그 서유럽으로서도 난감한 측면이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발전 동력이란 것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값싼 에너지를 수입해서 단가를 낮춰서 국제 경쟁력을 가져왔는데 러시아의 값싼 그 에너지가 끊기고 그게 뭐 폭파되든 아니면은 뭐 안 사든 해서 끊기고 울며 겨자며 그런 미국에서 서너 배 비싼 천연 액화가스를 들여오면서 경쟁력이 많이 잃어가지고 영국은 원래 안 좋았고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의 올해 경제 예상 성장률이 1% 안팎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미국이 뭐랄까요, 그 유럽의 안보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미국이 더 이상 그 우산으로 감싸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1%가 안 되는 국방 예산을 몇 배로 늘려서 뭐 예를 들면 2%나 3%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예. 재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5년 안에 하더라도 그게 뭐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니까요. 가뜩이나 경제 발전 동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더 큰 국방비 지출 저의 요소일 것이고, 또 하나가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제 그 뭐랄까 강경한 발언을 하고 파병까지 하겠다 내지는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프랑스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좀 세게 나오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게 좀 지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요게 그 사헬벨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그 띠지대입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은 그 프랑스의 일종의 그 시참마로 나와바리였거든요. 여기 프랑스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쪽의 정세를 프랑스가 그러니까 거의 좌지우지해왔는데, 예. 여기서 어떤 정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 프랑스가 좀 밀려났어요. 그리고 그 밀려나게 된 계기가 러시아가 진출해서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뭐 PMC라고 하죠. 군사기업. 예. 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군사기업.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마그너 그룹 아시죠? 네네네. 마그너 그룹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담당하다가 그 프리고진이 사고 친 다음에 다 그러니까 해군했다가 했다가 벨라루스 갔다가 거의 대부분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리고진의 그 군사기업 어떻게 보면 그 종사자들이 지금 그 사하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부터도 사실은 러시아가 계속 영향력을 키워오면서 거기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그쪽 지역의 정권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지분이 커졌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거의 완전히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데에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데 상당히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심정으로 러시아에게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측면이 본질적인 측면인가 모르겠지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프랑스는 원래부터 유럽에서 나름대로 어떤 중심국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유럽에서 만약에 발을 뺀다, 내지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담당하지 않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넘긴다고 했을 때 프랑스가 아마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발언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한테 그 주도권을 내주는 것보다 프랑스가 잡으려고 하고, 애초에 또 러시아랑 최근에 관계도 더 안 좋아졌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서유럽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또 저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전까지 미국의 또 국방력에 편승을 해서 그 우산 아래서 정말로 국방비를 최대한 안 쓰고 이 경제 쪽으로 투자해서 이득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호시절은 다 지났고요. 엄청난 국방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될 텐데, 또한 그 뭐 관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판단 아래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 유럽이 돕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고 하면 또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파병까지 한다면 더 눈덩이 불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국민들. 맞습니다. 국민들이라고 할 텐데, 뭐 물론 이제 이 서유럽 국가 중에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민주주의 뭐 이런 그거 생각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돕겠다는 생각하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고 그쵸, 힘들어 그쵸. 죽겠는데 춥고 배고픈데 세상에 그 저기 멀리 떨어진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에 그 돈을 쏟아부어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또 프랑스의 그 르팽이죠. 네, 루펜. 르팽 그 르펜. 네, 르펜 네. 이 우리 정치 세력이 집안으로. 지금 네. 제2당으로까지 발돋움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집권당이 됐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한당인가요? 네네네. 그 당이 아주 극우적인. 뭐 극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급진 우파라고 할까? 뭐 표현이 어쨌든 간에 네네네. 현재의 그 정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반대 정책을 지금 그 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도 그 독일 대한당이 만약에 지금 2당인데 집권이라도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질 텐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우경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역설적인 측면이 서유럽 국가들이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제2당에 해당하는 세력들이 더 힘을 얻어서 국민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더 힘을 키워서 어느 순간에 르팽이 프랑스의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대한당이 독일에서 그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맹주들이 우크라이나 지키려다가 명분을 쌓으려다가 자기네 정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그 시 시나리오가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예.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정말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격변에서 서유럽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러우 전쟁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또 하나 복잡한 문제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예. 트럼프가 헝가리로 옮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문제며 왜 헝가리인지 요거는 또 어떤 계산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있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추정을 해보면 이제 헝가리의 그 지금 권력 수반이 이 오르반 총리가 상당히 서유럽의 민주주의와는 좀 동떨어진 정책 노선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를 뭐 지지하는 뭐 그런 식의 입장도 취하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난민 지금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도울 돈 있으면 국내 실업자나 도와라. 뭐 이런 식의 그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뭐랄까요? 트럼프랑 유사한 결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내 말에 그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국가보다는 내 말 잘 듣는 국가와 더 제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헝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친화성을 느끼기 때문에 헝가리를 이렇게 좀 예뻐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헝가리가 유럽 쪽에서 그렇게 경제가 강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랑 좀 결이 맞으면서 오히려 또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트럼프가 독일 같은 동맹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름대로의 맹주를 한순간에 내칠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길들인다고 할까요? 버릇을 고쳐준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독일의 어떤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좀 이렇게 독일의 길을 꺾는 뭐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헝가리도 지리적으로 그렇게 러시아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위성 국가였기도 하고요. 또 그 오르반 총리가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에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독일도 그렇고 국방비를 더 확실히 이제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또 폴란드도 더더욱 우리나라 무기 많이 사가는 것도 이제 러시아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이제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발트 3국을 포함해서 더 서쪽으로 서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먹을. 그러니까 그런 그 공포심 때문에 그 유럽 연합 국가라든지 특히 이제 발트의 3국이 초긴장을 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확실하게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지아죠. 음. 조지아가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라든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아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로 예전에 전쟁까지 한번 했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지아에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친러시아적인 정권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일정 정도 성과를 봤었는데요. 네. 또 하나 그런 식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갈 나라로 몰도바를 들 수 있습니다. 몰도바요? 예, 그러니까 몰도바는 그 루마니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도시. 옛날에 그 몰다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몰도바일 텐데요. 몰도바. 일단 이 나라도 옛날에 그 러시아라든지 소련의 그 구성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그 상당히 강력한 친러시아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면은 조지아와 몰도바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선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할 것이냐? 일단 뭐 폴란드는 뭐 러시아와 원래부터 정말 그 앙숙이었고요. 예. 또 상당히 덩치가 큰 나라고요. 발트해 삼국 같은 경우는 덩치는 작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세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군사적인 대결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발트해 삼국을 차지하려고 할까? 이것은 뭐 발트해 삼국의 군사력이야 정말로 러시아에 비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근데 나토가 있는. 이 나라를 건드게 되면 나토와 전면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지금 뭐 미국이 뭐 나토에서 발을 뺀다 이런 말이 나올지라고 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일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라든지 그 리투아니아의 조금 더 친러시아적인 정부라든지 정치 세력을 뭐 키워주고 지원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군사적인 개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예상일 것 같고, 어떤 뭐랄까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그 뭐랄까요 지분을 키우려고 하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무력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폴란드와 대립할까? 발트해 3국과 대립할까? 이 측면은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근데 조지아나 몰도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예. 근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조지아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면은 또 더 신경이 쓰일 거고, 예.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가 자꾸 동진하니까 우리는 예. 방어한 거다 또 이런 말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푸틴 대통령이요,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 권력자인 게, 네. 제가 아는 한 역사를 가장 강조하는, 역사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물론 그 깊이는 또 따져봐야 되면 되겠지만, 네. 그 예전에 한 1년 전인가요? 작년에 또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는데 그 CNN 기자였다가 네. 독립 그 저널리스트가 돼가지고 서방 언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전쟁 도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피터 칼슨인가 같은 거 저는 네. 하여튼 그런 미국 기자가 있는데요. 예. 그 서방 기자로서 최초로 푸틴과 회담을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랄까 관심이 쏠렸는데 첫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된다고 하면서 30분 동안 강연을 한 거예요. 빌드업을.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그 기회를 노렸는데 힘들었겠네. 계속 러시아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 강의는 결국은 뭐냐면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우리가 사실은 그 호전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 버전의 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역사를 통해서 항상 하면서 그만큼 역사를 강조해왔던 사람인데, 네네. 달리 말해서 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제국과 네.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러시아 제국과 특히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경우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 세력권, 그러니까 이게 세력권이란 말을 쓰면은 상당히 그럼 강대국 안에
강대국의 세력권 안에 드는 약소국가의 어떤 주권은 다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서 네. 모든 강대국에게는 자기의 세력권이란 것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기의 세력권을 여기는 지역은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해당하는 지역일 거예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트해 삼국은 조금 제외가 되는데 거기서 몰다비아,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그 세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했던 것인데 달리 말하면 그 세력권 밖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다가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 때문에 자기의 정권뿐만 아니라 러시아란 나라의 국가 안보까지도 위험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를 돌이켜보면 또 이런 그 지적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교회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20세기 들어서요.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 내진 제국은요. 서방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예. 항상 서방을. 당하면 당했지 먼저 공격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세력권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 저항이라든지 반발은 무자비하게 눌러왔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반소 봉기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 진압을 했죠. 근데 딱 한 번 세력권 밖에 있는 곳에 개입을 했다가 네. 탈탈탈탈 털릴 정도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이 언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어떤 거였죠? 아프가니스탄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은 이 원래 전통적인 이 그 소련의 세력권 밖에 있는 나라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도 했고 미국의 유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아프간 침공했을 때? 아니죠. 그 전에 제가 1979년인가요? 고르바초프 집권 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쪽 완전 제가 금시초문이라. 그 개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소련의 베트남이 됐던 거예요. 베트남에 그 미국이 발을 담궜다가 어마어마한 됐듯이 그 다음에 그 소련도 자기 세력권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 개입을 했다가 거기서 그 무자히딘이라고 하죠. 그쪽에 반군의 저항에 밀려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소련의 그 밑둥이 흔들렸고요. 그래서 결국 1991년에 해체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 세력권 안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뭐 주도권을 얘기하고 뭐 이탈하려고 했을 때 무력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제압을 하겠다. 그런 뭐 입장은 분명한 확실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조지아에서 전쟁도 했었고 우크라이나 이번에 2022년에 했었는데 그 밖에 있는 나라 공격해서 그런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까? 그럴 이유도 없다. 역사적으로도 일단 절대로 러시아 역량에 넘어서는 버거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토와 전면전을 불사할 수 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물론 뭐 미국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다음에 거기서 얻는 이익이란 것이 과연 얻는 수익에 비해 세력권 밖에 있는 특히 더더군다나 나토 회원국인 국가와 무력 충돌을 해서 얻는 이득이란 것하고 잃어버리는 어떤 그 손해가 있을 텐데 그쵸. 대차대표를 따져보면은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러우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외교도 되게 냉정하고 힘의 논리로 펼쳐집니다만 경제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냉정하죠. 우리는 지금 이제 러시아와는 또 이제 미국이 저기 보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단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면 어찌됐든 우리도 이제 실리를 좀 챙겨야 하는 거고. 찾아야죠. 근데 사실 애매한 게 이제 북한하고 또 이제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 외교적으로 혹은 또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공장 팔고 넘어온 것도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글쎄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그런 좀 비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그 동북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 특히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방정식이요. 예전에는 3차 방정식이었습니다. 3차, 4차 방정식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2차 방정식이라 1차 방정식으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때와 강화하고 반면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대립관계를 해서 아주 진영을 확실하게 갈라서 변수를 줄여가지고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악수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
확실한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차, 4차 방정식이었었는데 이게 1, 2차 방정식으로 환원되지 않았고요. 완전히 그건 실패했고 5차 방정식으로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복잡해졌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예. 그 전까지는 사실은 지분이 정말로 얼마 안 됐었고 그야말로 그냥 러시아에게 별로 이제 큰 매력적인 어떤 국가가 아니었는데. 여서 러시아로서는 그 대한민국과 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대한민국에 더 뭐랄까요 무게를 두면서 예. 우리에게 유리한 어떤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한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과 아주 밀착을 했고 군사동맹 관계까지 격상이 되면서요. 그렇죠. 변수가 더 커진 거예요.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 그런데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 3차, 4차 방정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관한 4차, 5차 방정식이 됐다.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어렵죠. 슬기를 또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될 텐데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사 동맹까지 가서 어느 예, 나라 예. 침략당하면 이제 어느 나라가 서로 이제 도와줍시다까지 거의 예, 예, 간 그래서 지경인데 이게 그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착이 되고 러시아에게 북한이 지니는 비중이 그 전까지 대한민국에게 지니는 비중보다 훨씬 못했었는데 네. 지금 대등해지든지 아니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요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중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비중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푸틴 대통령이 네. 트럼프랑 밀당을 하면서 네. 내가 도와주겠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내가 중재해주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는 거 내가 주선해줄게. 예, 되겠다. 어. 내가 지금 북한하고 친하고 북한이 내 말을 잘 들으니 정은이한테 얘기 잘해줄게. 그래서 내가 판을 만들어주겠다 하면은 트럼프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 다시 한번 해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휴전을 하고. 유도해서 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북한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면은 자기는 노벨상. 예전에 뭐 민주당이 못했던 거 내가 다 한다. 그리고 뭐 정말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다. 스웨덴 가야죠. 이러면서 자기 그 세 번째 임기까지도 바라보겠다. 예? 그 세 번째 임기까지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일단 첫 번째 했고요. 예.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안 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공훈을 세운 다음에 모르겠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또 그 가능성을 점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 푸틴을 모방할 것이다. 푸틴이 옛날에 헌법 막혀서 아,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잠깐 잠깐 넘겨주는 주고, 것처럼. 예. 예, 자기는 총리로 지내고 내려갔다가. 있다가 다시 다음 임기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나왔죠. 예. 그래서 벤스 부통령에게 다음 임기를 주고 오. 세 번째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까지 말을 할 정도로 거의 뭐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렇게 비슷하게. 예.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실현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트럼프는 내심 기회만 주어진다면 세 번째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 야욕은 있는 예, 사람이다. 야욕은. 뭐 정말 트럼프다운 얘기인데 그러려고 하면 확실하게 미국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뭔가 공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동북아시아에서 트럼프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데 내가 돕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푸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세 국가 간의 밀당 속에서 예. 대한민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거기에 우리가 끼지도 못하는. 북한이 뭐 이 나라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우리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왜 끼어들어가고 하면서 그렇죠. 당연히 북한은 뭐 대한민국이 끼어드는 거 바라지 않을 거고요. 미국이 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큰 제일 아픈 지죠. 제일 그 최악의 최악.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외교 노선을 더 강화하고 보강하고 슬기를 모아야 되는데 야. 그러려면 러시아와 어떻게든 더 친해져야 됩니다. 아. 지금보다는 친해져야 되죠. 아, 어떻게 해서든 저기 트럼프랑 김정은 미팅을 푸틴이 주선할 것 같으면 일단은 푸틴하고 좀 친해져서 예, 그러지 말고 예. 차라리 사자 회담으로 갑시다. 예. 우리도 같이. 어떤 뭐 구체적인 그 뭐랄까요 그 상황은 뭐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다음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서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이방의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이 배제된 관계에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고
국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걸 방지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익까지도 쉽게 말해서 이게 집어넣어서 그걸 보장받는 선에서 그 나가려고 하면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외교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카드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관계 예. 혹은 이제 한미 관계 예.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한러 예. 관계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러시아 사람들이 초코파이 좋아하니까 초코파이랑 근데 현대차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빠져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공장 팔고. 그 빈 공백을 지금 중국 자동차가 다 지금 차지했다고 하는데 빨리 돌아가서 재매입을 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그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그래도 희망이 그 있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외교 전선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껄끄러운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 외교부의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근본적인 파탄은 바라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좀 그 거친 말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도 실무 협상은 계속 유지했고 또 한번 그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창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뭐랄까 원조를 많이 하고 하려고 할 때,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설상 무기까지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그런 말이 검토설 잠깐 나왔을 예, 때, 예. 그런 말로 오갈 때 예. 상당히 그 진척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 관계고 하니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탈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데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감사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고도의 외교적 언어인데요. 이게 칭찬을 하면서 일종의 경고까지 하는 얘기죠. 일정 정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기가 눈 감아주는데 어느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 아주 세련된 경고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상무기 제공은 안 했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뭔가 인도적 지원은 했고, 예, 선은 좀 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선을 안 넘었으니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있는 것이고 푸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지만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호적인 관계, 제휴 관계를 맺는데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뭐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푸틴이 설정한 선은 넘지 않았죠. 네네네. 그리고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고 분명히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라는 변수가 크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슬기를 모아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금은 동결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를 우호관계 내지는 제휴관계를 더 강화해서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야 제가 뭐 똑부러지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 외교뿐만이 아니라 예. 남북 관계의 또 그 외교 그렇죠. 안보적인 핵심이 예. 되기 때문에 뭐 항상 뭐 우리 한반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4대 열강이 있었고 그렇죠. 그 4대 열강의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 4대 열강의 존재 자체는 늘 상수였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관계가 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상수의 그것이 더 그러니까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어떤 그 위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일극 체제였지만 네. 지금은 일극 체제가 아니거든요. 아예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손해다.
미국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헛심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트럼프의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개의 극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 우리가 다극 체제. 다극 체제 가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단 그 다극 체제에서 가장 강한 극으로 미국이 남기만 해도 충분하다. 또 그것이 또 그래야 그나마 미국의 어떤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는 현 시제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트럼프의 구상대로, 그다음에 또 푸틴의 구상대로 세계가 바뀌었을 때 러시아의 위상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참 그 4대 열강이라는 표현 우리 거의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리적으로 그 4대 열강 그 사이에 딱 이렇게 있는 것도 거의 너무나 드문 일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그렇지만 뭐 진행자께서도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약간은 좀 막막함이랄까 열패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워낙 큰 강대국이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어떤 노름에 우리가 휘둘린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벌써 좀 큰 변화가 있었죠.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휘둘리기만 한 그런 약소국이 아니라 그쵸, 웬만한 지분을 차지한 뭐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은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만큼 운신의 폭을 넓혀서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외교 분야에서 조금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앞으로 판을 읽어 나간다면 정말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주체적으로 큰 어떤 그 뭐랄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한데 또 그것까지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또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근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교활해져야 된다. 그렇죠. 약간 이제 영리한 걸 떠나서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악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 실력 확 챙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러시아, 북한 막 이간질도 좀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개인적인 이제 그 뭐랄까 판단이긴 한데 젤렌스키라고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했을 때 강대국 사이에 낀 어떤 약소국으로서 기본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계속 악수를 두면서 오늘날 같은 사태를 이게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교활하게 운신의 폭을 넓혔으면 조금이라도 더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내지는 불리하지 않은 국면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치가로서의 젤렌스키는 악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게 됐었는데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젤렌스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또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보다는 조금 더 강국이니까 슬기를 모을 수 있다면 활로가 뚫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서로 이제 한국과 손잡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날 수 있는 19세기의 어떤 그 대한제국보다는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본 구도가 바뀌지 않았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슬기롭게 잘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요거는 일단 2025년 3월 말 버전이었고 그렇고요. 또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저희가 또 류한수 교수님께 도움 말씀 또 계속해서 청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